가톨릭 미디어를 말하다 2부 미디어 비평 시간입니다. 10계명의 6번째인 간음하지 마라는 인간의 성 전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전에 언급되었던 간음에 대해서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미디어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입니다. 천주교 매스컴위원회 서석희 신부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방송평론가 정석희님. 안녕하세요. 웹 매거진 아이제 위근욱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0년도에 방송되었던 평화방송TV의 네 번째 순교 사극이었죠. 동정부부, 요한 루갈다 부부.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오늘 그 주제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원래 우리가 지금 10계명 제6주제에 그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있는데, 뭐 9계명과 좀 유사한 점도 없지 않지만 이 네. 간음이라고 하는 이 6계명은 좀 더 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 원래 그 에집트에서 벗어나서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는 사회적 계약이죠. 네. 이 부분에 간음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에집트에서의 어떤 강력한 뼈저린 그 체험이 담겨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권력자의 힘 있는 구조, 그러니까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또 있었던 그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그 남녀 평등이 깨진 거.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힘이 있다고 그래서 여자들을 함부로 다룬다거나 여자들을 함부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서로 이렇게 시나이산에서 맺어진 계약이 이 계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그 간음을 하지 말라는 말 안에는 그 서로 평등하게 서로를 존중하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강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도 그 밑바탕에는 존중과 평등이라고 하는 네. 이 부분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한 누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셨던 분이고 이분들은 이번에 그 124위 교황님이 8월 달에 오셔서 시복을 하시죠. 네. 이 순교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네. 이 두 부부가 참 특별한 부부예요. 유요한하고 이 누갈다. 이 부부가 부부였지만 동정 부부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분들은 사실 오늘날의 시대에 있었다면 동정 부부로 살았던 게 아니고 각자 성직자가 된다거나 수도자가 된다거나 이런 어떤 그런 수도자 서원을 하고 네. 이렇게 그런 길을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럴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그 분위기 속에서 이분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동정 부부로 사는 것이었죠. 그런데 같은 방에서 서로 살면서 왜 정이 안 들겠어요? 거기에 사랑도 싹 틀 수 있죠. 그렇지만 이들이 동정 서약을 했고 그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노력했던 것은 뭐냐면 서로를 존중하는 거였죠. 뭐 그 당시에 뭐 지금 우리 시대와는 다르게 남존여비, 뭐 아이를 못 낳으면 뭐 칠거지약도 하나 들어가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 두 부부 안에서는 서로가 존중하고 평등하게 서로를 아껴주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가능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드라마를 2부작인데 뭐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이 2부작을 보면서 이제 이 두 부부가 서로 함께 때로는 한쪽이 약해지면 한쪽이 이렇게 나름대로는 충고도 해가면서 살아가는 그 동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동정이 바로 하느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신앙의 표현이었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른 부분에서 얘기하게 됐지만 이들이 정결을 지키는 걸로는 굉장히 유명하지만 그 정결 그 심층적으로 다가가면 그 정결 그 밑바탕에는 서로를 존중하는 서로를 이렇게 아껴주는 그 어떤 우정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드라마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선남 선녀잖아요. 그리고 네. 진짜 그림 같은 장면들이 많았는데 이 아름다운 한 쌍이 왜 그렇게 한 자리에 누워서 또 자제를 해야만 하는지 오히려 저는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네. 일반적인 부부보다 이 부부가 더
훌륭한 부부처럼 묘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서약을 했기 때문이지만 그러니까 서약을 하고 이렇게 이런 삶을 사는 쪽이 더 성스러운 삶으로 자꾸 묘사되는 것이 일반인의 삶은 또 좀 낮춰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부분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서약을 했잖아요. 서약을 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부부가 어떤 목표를 두고 그게 또 자식을 기르는 어떤 목표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이야기를 다른 어떤 사안들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어떤 지향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남자가 더 뭐 위대하거나 남자가 더 높거나 여자가 더 뭐 낮다거나 이런 구조가 아니고 네. 모든 문제를 그리고 이렇게 그 어떤 그 서로 동정을 지켜나가는 것을 서로 이렇게 존중하는 관계. 재산이 많았죠. 그 재산을 함께 나누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함께 의논하고 서로 함께 합의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이 두 사람 간의 어떤 존중이라든가 평등의 관계는 또 다른 노비들이 이분들 안에서는 노비라는 게 없죠. 이분들 안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같이 함께 살아가는 동네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함께 형제고 자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각되어질 수 있다. 이제 부부애가 이런 것이 더 훌륭하다라고 하는 데는 말하지 않죠. 플라토닉 러브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께서 이제 존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저는 그것도 일종의 좀 사랑의 한 양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서로를 갖다가 이렇게 더 키워주고 서로를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고 서로가 더 거기 그분이 원하는 것을 더 훨씬 더 이룰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 네. 그 역할도 사랑의 의미가 들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섹스가 있느냐 없느냐라기보다는 이제 섹스라는 것도 결국에는 둘이 정말 원하고 뭔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어떤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관계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그걸 서로 지켜주는 것이 되게 사랑의 또 표현일 수 있다라는 그렇죠. 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동정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서로 이렇게 지켜준다는 의미가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서로를 지켜주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했고 또 하느님 앞에서 동정사역을 했고 또 정말 이 동정자로서 그러니까 동정인으로서 하느님을 이게 봉헌된 삶을 살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또 수도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부의 어떤 육체 관계라든가 이런 육체적인 어떤 표현이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중되고 사랑받고 네. 서로 아끼고 하는 데에서 오는 게 바로 그 사랑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지 성의 의미가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뭐 정복의 의미라든가 네. 그건 남성 위주라든가 여성 위주로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뭐 옴무파탈, 판무파탈 뭐 이런 식의 표현들도 그렇게 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쉽게 이야기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과는 다르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존중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의 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보통 동정부부 그러면 정결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기가 쉬운데 신부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부부를 비롯한 모든 인간 사이의 어떤 네. 사랑, 예. 진실한 사랑, 그리고 존중 예.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걸 놓치지 말자 이런 말씀. 예, 아까 말씀하신 질문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부부간에 둘이 그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뭐 육체적으로 표현하든 정신적인 어떤 그 나눔을 하든 간에 이 모든 것 밑바탕 안에는 정말 존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 동정 부부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예, 거죠. 예. 예. 그걸 공통 분모로 본다면 그다음 나머지 부분은 좀 다른 문제에서 각도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신부님께서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 이 두 분도 예. 그 10억 되는 24위 중에 같이 포함되신 분들이죠? 예, 예. 네네. 조금 더 그 부분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분들은 그 신유박해 때 이제 네. 돌아가신 분들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분들은 동정 부부로 살았다고 하는 점에서는 그 동양의 진주다 이런 표현을 들을 정도로 좀 같은 순교자지만 또 여기에 이렇게 동정 부부라고 하는 점은 좀 특이한 면들이 있죠. 예. 특별한 점들이 있지만 이분들은 이제 전주의 이렇게 전주의 순교자들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부부의 어떤 동정 부부 이야기도 보았지만 이분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쁘게 사는 모습. 네. 그러니까 그런 대사가 나와요. 이분을 걱정하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신자가 아닌 사람 와서 걱정을 하니까 저는 오히려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안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물어보는 당신이 더 힘들게 보여집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 깨지고 다치고 아프지만 그래도 마음은 기쁨 속에 살았던 그 하느님이 주는 그 기쁨,
그 영적인 기쁨 속에 살았던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라 하는 거.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황님께서 그 권고서 복음의 기쁨, 그 복음의 기쁨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신 이 말씀이 이미 이분들은 이렇게 사셨구나를 제가 좀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됐어요. 그런 것도 한번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앞에서 6번째 계명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성 전체에 대해서 다룬 문제다라고 예. 말씀드린 거하고도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웹툰을 준비하셨네요, 예. 기자님 오늘. 네. 제가 항상 또 만화나 네. 이런 웹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는데요. 네. 또 아무래도 좀 웹툰은 이제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는 그렇죠. 좀 미디어다 보니까 좀 더 작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10대 혼전 선교와 혼전 임신을 이제 뭐 아주 메인은 아니지만은 그걸 이제 좀 다룬 작품 이제 아이가 필요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이 좀 작품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이 첫 화부터 굉장히 셉니다. 이 좀 약간 날라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좀 이제 공부 안 하고 이제 말 안 듣는 이제 그 여고생 시윤이 있는데 이 친구한테 어느 날 친구가 되게 제일 친한 여자 친구가 동성애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돈 봉투를 줍니다. 너 누구누구 아이 임신했다며 너 이거 지워라고 돈을 주고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의 그 베스트 프렌드라는 여자 아이는 그 마지막에 이제 임신을 시켰던 이제 그 자신의 남자 친구와 우리는 오늘부터 사귈 거니까는 너는 아이 지우고 우리 상관하지 마라는 선언을 듣습니다. 정말 뭐 거의 막장 드라마 같은 네. 상황인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무슨 이런 게 다 있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사실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 정말 시작일 뿐이고 중요한 건 이제 어쨌든 10대 여고생이 이제 임신을 하는 건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이건 뭐 그렇죠. 누군가한테는 낙태를 종용받고 누군가한테는 뭐 낙태는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더라도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눈앞이 캄캄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주인공인 시윤이가 이제 그 아이를 이제 거의 지워야겠다 생각하고 있는 중에 약간 이제 뭐 만화니까 가능한 설정이겠지만은 이제 그 미래에서 이제 본인이 낙태시켰던 아이의 영혼이 이 현재 이제 어떤 그 인형에 빙의 돼서 이제 엄마 나 죽이지 말라고 내가 낳으면은 낳아주면 정말 이렇게 좋은 아이가 되겠다고 이제 막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같이 그렇게 지나면서 맞으면은 이 여주인공은 이 아이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게 돼서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낳고 키우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네. 그런 웹툰입니다. 네. 이 10대들의 뭐 혼전 임신 또 예. 뭐 이런 낙태 문제 이런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작가의 의도는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뭐 사실 사회는 임신한 10대에게 결코 고운 호의적이지가 시원을- 않죠. 그렇죠. 호의적이지가 네, 않죠. 네, 근데 네. 이 상황에서 어쨌든 그걸 이제 이겨내고 그런 사회적인 압박도 이겨내고 또 스스로 이제 또 강해지면서 네. 왜냐면 단순히 이게 아이를 내가 낳겠다 낳지 않겠다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고민을 통해서 그냥 좀 약간 생각 없이 살았던 이 날라리 친구가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예.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시윤이가 사실은 상상 임신이었잖아요. 그리고 예. 시윤이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자기 혼자 결심을 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요즘 이제 방송 중인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드라마에는 그 진지 양이 맡고 있는 중학생 아이가 임신을 했어요. 네. 그런데 해외 유학을 하고 와서 그런지 아이를 낳아서 입양을 보내겠다고 주장을 하고 부모는 이제 낙태를 시키려고 그런 이제 갈등이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는데 네. 저는 진심으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내 딸이 저런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실제로 웹툰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사회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해 무자식 상팔자라는 드라마에서 이 정면으로 미혼모 얘기를 다뤘거든요. 근데 거기 나왔던 대사가 미혼모는 착해서 미혼모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어요. 미혼모를 저도 뭔가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사실 솔직히 말해서 낙태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결혼한 부부도. 그런데 이 미혼모들은 진짜 착해서 낙태를 안 하고 아기를 낳은 거거든요. 열심히 사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우기를 보냈었는지 좀 반성을 하게 됐었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또 시윤이의 경우는 조금 다르니까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미혼모 이제 요즘은 그래도 이제 좀 비혼모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쓰죠. 이제 비혼모 같은 경우를 우리는 흔히 되게 문란하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문란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의 문제, 그러니까 선택한 책임 있게 내가 선택하겠다고 했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건데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필요해라는 작품에서도 네. 어떤 그 상반된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약간 정말 좀 억압적으로 야 10대가 임신은 어떻게 지워라는 쪽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베스트 프렌드인 혜주의 경우처럼 본인이 어쨌든 이제 비혼모의 자식으로서 굉장히 힘든 어떤 어린 유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거는 정말 뭐 네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다. 아이를 위한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 마음도 다- 충분히 다 이해가 이제 되죠. 정말로 뭐 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은 분명히 이제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이 작가의 입장은 아마도 시윤이의 대답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윤이는 이제 그런 그 자기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내가 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해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말하자면 이 혜주란 친구도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원망만 하던 아이였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나를 사랑해서 나를 낳았던 걸까?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실 이제 사회적인 어떤 압박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뭐, 너 임신하면 어떡해? 물론 거기서 그다음 사실 그다음부터 도와줘야 되는데 그보다는 뭐 낙태를 종용하거나 아니면은 낙태는 안 되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이후에 보면 거의 사실 손을 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이 작품을 정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하는 대사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혼모로 살아가는 건 힘든 일이야. 사람들은 아이를 죽인 사람보다 낳아서 기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니까. 맞아요. 예,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무자식 상팔자의 얘기하고도 좀 통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정말 이 아이에게 내가 책임을 지고 키워보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더 좀 갈시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닌가 예, 그런 네.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또 대사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인간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다 성적인 존재라고 얘기하고 예, 그리고 성폭행이라든지 굉장히 왜곡된 성 이런 것이 사실은 비정상적인 성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많이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청소년 또 노인은 성적인 대상으로 사실은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의 이 뭐 임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단죄하고 예,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이렇게 많이 보는데 어떤 면에서는 어른들에게 청소년들의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굉장히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분명히 이제 법적인 성년은 아닙니다. 10대는. 네네. 다만 이제 우리가 자연적인 어떤 육체적인 성장에 있어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건 다 10대거든요. 그렇죠. 우리 춘향전 같은 경우 이팔 청춘 16살 때 일어났었던 그런 일들이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성교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는 그런 게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자신이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10대도 사랑이 가능한 나이고 이런 성교라는 것도 사랑의 한 부분이라고 했을 때 분명히 현실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네. 예,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적어도 어른들이 이 친구들의 정말 어려움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낙태는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낳았을 때 날 도와줄 수 있나요? 라는 대답 그럼 했을 때 그냥 무조건 생명은 소중하니까 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거죠. 그런 건 누구나 다 알죠. 생명이 소중한 건. 그렇다면은 그 소중한 생명을 낳았을 때 그 소중한 만큼 정말 소중하게 키워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른들은 분명히 저는 20대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서 나오는 시윤이 같은 경우는 떡볶이 장사를 하는 이제 할머니랑 그냥 단둘이 살거든요. 그리고 재력도 뭐 없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누가 이걸 도와줄 수 있느냐고 했을 때는 뭐 익명의 독재가를 기다리기보다는 사회적인 안전망 자체가 예. 구축이 되어 있는 게 좋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기 기자님 말씀 들으면서 의문이 드는 건 예. 이런 미혼모라는 말은 있지만 예. 미혼부라고 또 표현 안 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최근엔 조금 나오고 조금 나올까? 뭐 이런 혼전 성관계나 미혼모에 대한 어떤 교회의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신부님 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이제 무자식 상팔자니까 저도 이렇게 아까 정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실제로 내 아이가 정말 그런 상태에 있다면 내가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네. 뭐 이거에 대해서도 저도 참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의 입장은 뭐 언제나 분명하죠. 그렇지만 이제 항상 이 생명의 소중함 또 미혼모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교회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웹툰이라고 하는 이 미디어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그냥 오락적 기능뿐만 아니라 좀 멀리서 떨어져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게끔 만들고 우리가 어떤 생각 속에서 지금 살아왔는가.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만큼 착한가. 네. 뭐 오히려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릇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도 지켜줘야 되고 또 그런 면에서는 참 착하구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어떤 생각의 변화, 성찰을 주는 것도 참 웹툰이 참 좋은 웹툰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서 많은 걸 바랄 수는 없지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런 웹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네. 네, 오늘도 선생님께서 드라마 준비해 주셨는데요. 극 중에 이제 동성애자가 나와서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죠. 네, 김수현 작가는 늘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사회적 문제를 드라마 안에 담아냅니다. 네. 근데 인생은 아름다워 안에서는 동성애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죠. 이렇게 동성애가 직접적으로 러브씬까지 등장했던 드라마는 우리나라 드라마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네,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가족극입니다. 네, 김용임 씨가 할머니셨고 김영철, 김혜숙 씨가 어머니였는데요. 맏아들 송창희 씨가 성적 소수자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상우 씨와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머니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부터 이제 가족들이 정면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드라마에서 이제 이 동성애를 풀어가는 방식에서 송창희 씨의 어머니는 김혜숙 씨고 이상우 씨 어머니는 김영란 씨인데 이 아들의 동성애를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요. 김혜숙 씨는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김영란 씨는 끝까지 그건 병이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어머니, 양쪽의 어머니들이 나올 것 같고요. 아마 차차 김혜숙 씨 같은 어머니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드라마가 그런 면에서 조금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 같은 경우도 참 인상 깊었던 게 물론 이제 단막극이나 이런 걸로 동성애를 좀 다룬 경우들도 어느 정도 있었고 동성애는 아니었지만은 커피 프린스 1호전 같은 경우 네. 남자 주인공이 이제 윤은혜 씨를 이상하게 남자인 줄 알고 이제 관심이 가는 거죠. 이게 좀 좋아하면서 이제 스스로의 좀 성 전체성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네. 사실 그거는 뭐 결국에는 약간 해프닝처럼 되었죠. 근데 사실 이렇게 성소수자가 이렇게 프라임 타임에 그 가족 드라마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의의가 있고 특히 저는 정말 좋았던 게 이제 이런 단막극이나 이런 데서 분명히 이런 성소수자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런 짧은 드라마에서는 좀 뭐랄까 저런 사람도 있구나지 저게 내 가족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미처 안 드는 것 그렇죠. 같아요. 남의 일처럼. 예, 그냥 남의 일이고 저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정말로 이분들 옹호한다 하더라도 그냥 내일 같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로 이런 가족 드라마에서 나왔을 때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나왔을 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정말 내 자식이 혹은 우리 오빠가 우리 형이 동성애자라면은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정말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저 김수현 작가를 참 좋아하는 게 저희에게 정말로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끝이 아니라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게 되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제가 동성애라면 막연하게 좀 뭔가 꺼림직스러운 그런 느낌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좀 선입견이 깨졌던 게 미드를 보면서였어요. 미국 드라마 뭐 프렌즈라든가 섹스 앤 더 시티 이런 드라마에는 꼭 그 주인공의 친구로 게이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이는 왜
뭐 태국 게이쇼에 나오는 그런 게이잖아요. 그런데 그 드라마 속에서는 정말 일상적이고 정말 유쾌하고 착하고 지혜롭고 그런 따뜻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 게이가 내가 생각하는 게이가 아니다라고 편견이 깨졌었는데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점점 제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아까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걸 보는 시청자들이 이제 고민하게 된다 이러셨는데 정말 반응은 어땠나요? 시청자들의 반응. 시청자들도 뭐 갑론을박이 이렇죠. 이거 옳지 않다. 또 네. 심지어는 이런 게 자꾸 나오고 이렇게 약간 미화시키는 것처럼 하면 이렇게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예, 있다라는 예.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인 것이 그건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우리의 미디어 속에서는 이렇게 이런 동성애 부분을 네. 굉장히 배제시켜 왔어요.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라는 드라마에 홍석천 씨가 게이로 출연을 했었는데 그가 2000년에 커밍아웃을 했는데 2003년까지 전혀 이제 TV 출연을 못 하고 있다가 완전한 사랑에 그 게이, 그러니까 차인표 이승현 씨의 친구 역할로 등장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김수현 작가가 드디어 2012년에 이르러서 정면으로 동성애자 커플을 내세운 드라마가 나온 겁니다. 저는 이제 심리학 관련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드라마나 미디어에서는 그냥 이 사람이 게이다, 뭐 이렇게 성적 소수자다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심리학에서 실제로 이렇게 자기가 성적 소수자로서 어떤 지향성을 갖고 있는지는 어려서부터 그런 좀 성향이 드러나고 그것을 확실하게 내가 동성애자다라고 판단하기까지 2, 3년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안 나오고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서부터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했는지를 안 나오고 그냥 이 사람이 동성애자다 이렇게만 나오니까 마치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제 그냥 별거 아닌 문제로 보게 만드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이제 성적 소수자라고 소위 얘기하는 이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신부님께서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요. 네. 제가 또 윤리신학적인 측면에서 아주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네. 단지 저는 그 지난번에 그 10월 달인가요? 그 교황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 인터뷰 과정에서 그 동성애자들이 정말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지향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님을 찾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단죄할 수 있는가? 물론 이제 이 말씀을 두고서 많은 논란이 오고 갔지요. 네. 그래서 이것은 교황님이 뭐 동성애에 대해서 허용을 하는 입장이다, 아니면 아주 긍정적인 입장이다, 여러 가지 그 언론의 해석들도 나왔지만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황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보건대 그것은 일종의 그 동성애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혐오감이라든가 그 소수의 어떤 그런 소외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의 입장이 달라진 게 아니고 기존의 교회의 입장은 항상 그 약자들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소수의 소수자. 예, 네. 소수자들, 이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를 항상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죠. 네. 배척하거나 아니면 뭐 밀어낸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교황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동성애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혐오감을 가지고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다른 어떤 차별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회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미디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너무 미화시켜서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동성애자들이 말하자면 그렇게 차별받아야 될 어떤 그런 존재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부당하게 대접받아야 되고 말하자면 돌팔매질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네. 측면들에 대해서는 이 미디어가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오늘 6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다뤄보았는데요. 인간에게 성이란 친밀해질 수 있는 능력을 잘 갖추었는가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물론 서로 친한 사람들 사이에 정말로 친밀해질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